컴포지션과 인헤리턴스, 우리말로 하면은 합성과 상속으로 적을 추가하는 걸 집중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합성과 상속이라. 네. 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합성도 사용했었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든 아니면 그 컴포넌트를 활용하든 합성도 사용했었고, 음흠. 또 상속도 뭐 추상 클래스도 상속받고 그냥 일반 클래스도 상속받고 하면서 합성과 상속을 계속 사용을 해왔어요. 이미 네, 해와고 있던 이미 거군요. 해왔던 거를 좀 더 집중해서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떤 경우에 합성을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상속을 사용하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리즈를 얘기하기 전에 왜 확장 가능한 코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AI로 하는 바이브 코딩 시대인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라고 따지고 들어가면은 바이브 코딩으로 AI가 딸깍하면 코딩을 잘 해줘요. 근데 AI는 작동 결과물을 잘 내놓지만 내부 구조는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뭐 돌아가는 코드는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이걸 내가 직접 수정하거나 그러면은 읽기 힘들고 변경하기 어려운 그런 스파게티 코드라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런 코드가 양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은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 걸 기술 부채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시대, 바이브 코딩 시대일수록 이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시스템 설계 능력이 중요하고 아키텍처 중심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단순한 코딩은 이젠 AI가 훨씬 더 잘해줘요. 훨씬 더 빠르고 잘해주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런 AI를 통제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고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솔리드와 디자인 패턴이 이런 전 세계 개발자와 AI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약속된 규약, 언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AI 시대가 될수록 이런 능력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를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진행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학습 자료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건 유니티 본사와 써니밸리 스튜디오라는 개발사와 협력해서 이런 학습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이 프로젝트도 있고 장문의 아티클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가 7개가 있고요. 제가 이 시리즈를 계속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라고 하면 안 읽으실 거잖아요. 안 읽으시니까 제가 직접 떠먹여드린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보시면은 이 챕터별로 다 폴더가 나눠져 있어요. 네. 신도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글과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영상과 이 프로젝트를 함께 보시면은 이해한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의 목표는 에너미 NPC를 추가할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 메시를 사용하는 저번 시간까지는 그냥 웨이포인트로 맞아요. 움직였던 NPC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런 걸 했었죠. 플레이어가 움직이고 그리고 NPC와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런 인터랙션까지 맞아요. 그렇게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뭐 이제 스테이트 같은 것도 이제 막 도입을 맞아요. 하고 있었죠. 그리고 플레이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컴포넌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은 이런 에이전트, 거대한 에이전트 스크립트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기능을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하면서 인터페이스도 활용하고 추상 클래스도 활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을 다 분리했죠. 분리하게 되면서 에이전트 하나가 아니고 이 에이전트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뭐 그라운드 디텍터, 애니메이션, 뭐 베이스 컨트롤러, 플레이 게임 인풋 등등등 이런 것들을 컴포넌트를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합성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클래스도 사용하고 이 클래스를 조합을 하면서 이 유니티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컴포지션 기반의 엔진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합성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포지션이니까 컴포넌트. 그렇죠. 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적 NPC를 추가할 거예요. 네. 적 NPC를 추가할 건데 이 AI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어, NPC, 에너미 NPC가 이 공통으로 에이전트 로직을 재사용할 거고요. 다만 이 추가한 NPC 같은 경우는 에너미 NPC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메시를 활용할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웨이포인트 찍어서 그 웨이포인트대로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플레이어가 직접 그 리지드 바디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임을 구현을 하거나 였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메시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그런 NPC를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들이 상속과 합성을 함께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비게이션 메시를 만들어 놓고 AI가 이 기반을 움직이고 있고 플레이어 가까이 가면 이렇게 공격 모션까지 실제 그 공격 로시까지는 이번 시간에 추가하지 않을 거고요. 네네. 딱 이 NPC 입장에서 공격 모션까지 그렇게 추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결합
컴포지션과 상속, 인허리선스 이 두 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에이전트가 I 에이전트 무브먼트 인풋, 이 인터페이스의 기반을 이 인터페이스에 의존을 해서 에이전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I 에이전트 무브먼트 인풋을 상속받아서 NPC AI 인풋도 구현을 하고 플레이 게임 인풋도 구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그라운드 디텍터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가 베이직 캐릭터 컨트롤 무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리팩토링을 시작하기 전엔 이런 내용들이 다 에이전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에이전트 안에 있으니까 이 에이전트가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별도의 클래스들로 분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디텍터도 사용을 하고 에이전트 애니메이션도 사용하고 컨트롤 무버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 컨트롤 무버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로 에이전트 로테이션 스트래티지라는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컨트롤 무버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로테이션 스트래티지, NPC 로테이션 스트래티지 이런 구체적인 건 몰라요. 구체적인 건 모르고 로테이션 스트래티지라는 추상 클래스만 알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 로테이션과 NPC 같은 이런 구체 클래스에 의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서로 의존성은 굉장히 약화된 상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에이전트도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인풋인지 플레이 게임 인풋인지 이런 구체적인 건 몰라도 그냥 뭔가 에이전트 인풋이 있구나라는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 관계에서도 결합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컴포지션을 이미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런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비게이션 메시 이동을 하는 NPC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가 잘 나눠놨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사실 할 게 많아요. 내비게이션 메시 이동을 추가할 거고 그리고 에너미 NPC를 만들 거예요. 기존엔 플레이어와 NPC, 그러니까 소셜 액팅을 하는 NPC만 있었는데 이번엔 에너미 타입을 NPC를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에너미 NPC니까 공격 행동도 필요하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럼 크게 독립된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작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동 방식을 교체할 거고 에이전트 유형을 확장할 거고 에너미로 그리고 감지와 공격을 연결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합성과 상속을 적절하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합성과 상속의 이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은 합성은 보통 has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has 아니면 use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유니티를 사용하게 되면 합성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게임 오브젝트에. 그러니까 컴포지션 자체가 필요한 기능을 부품처럼 갈아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예시처럼 I 에이전트 무버처럼 뭔가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게 되면 구현을 외부로부터 객체를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런타임이나 아니면 인스펙터에서 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상속이란 개념은 이즈 관계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는 탈 것이다, 배는 탈 것이다, 비행기는 탈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배, 비행기, 자동차를 하게 되면 탈 것이라는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서 상속받아서 구현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is라는 관계로 표현합니다. 뭐는 뭐다. 그러니까 합성 같은 경우는 뭐를 가지고 있다, 뭐를 사용한다 라고 표현하고 상속 같은 경우는 뭐는 뭐다 라는 is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탈 것이란 공통 속성이 있으면 사람이 탈 수 있다는 로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통적인 구조, 필드, 메서드 이런 것들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이런 상속을 활용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NPC, 에너미 NPC처럼 역할 계층을 표현할 수가 있는 식으로 트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화 타입이 규칙을 확장하고 하지만 이런 확장, 상속 이런 것들이 단계가 깊어질수록 유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뭔가 기능이 필요한 게 있으면 합성이 적합할지 상속이 적합할지 그거는 이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상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is 관계고요. 어떤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고 표현해서 이 클래스의 기능을 그대로 확장해서 뭔가 구현하고 또 확장해서 구현하고 또 확장해서 구현하고 그런 식으로 부모 클래스를 멤버 자식이 물려받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는 가장 고정적인 OOP에서는 가장 고정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 분류 체계와 유사해서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다양성을 통해서 객체를 추상적으로 다룰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엔티티라는 가장 베이스가 있고 이걸
상속받아서 캐릭터란 걸 만듭니다. 음흠. 그럼 캐릭터란 걸 상속받아서 에이전트를 구현하고 이 에이전트를 상속받아서 플레이어 에이전트가 될 수가 있고 NPC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엔티티라는 거는 is active라는 뭔가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이 엔티티라는 거는 데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고 뭐 헬스라는 개념도 추가가 돼요. 그럼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데미지도 받을 수 있고 헬스란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무버란 걸 추가하고 또 스테이트 팩토리도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점프 인풋, 인터랙트를 확장하는데 에이전트를 상속받은 거니까 이 플레이 에이전트는 무버도 있고 스테이트 팩토리도 있고 헬스도 있고 테이크 데미지도 있고 액티브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의 속성들 다 물려받으면서 내 걸 추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 재사용성이 높아지고요. 에이전트가 뭔가 헬스라든가 데미지라든가 팩토리라든가 그런 걸 직접 구현할 필요는 없고 확장되는 부분만 구현을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드 재사용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플레이 에이전트로 상속받을 수도 있고 NPC 에이전트로 상속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NPC 같은 경우는 또 에너미 에이전트로 확장될 수가 있고 또 에너미 에이전트는 또 보스 에너미 에이전트로 확장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속 받아서 이 특성들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확장하고 할 수 있는 게 상속의 기본적인 개념이고 정의고 특징이죠. 뭔가 조금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운 그런 구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OOP를 맨 처음 배울 때 클래스를 배우면서 그때 상속이란 것도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그런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PP가 됐든 자바가 됐든 C샵이 됐든 이런 보통 우리가 OOP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상속의 개념들이 다 기본적으로 있고 가장 맨 처음 배운 그런 기본적인 고전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단점이 있죠. 그렇군요. 단점이 있습니다. 강한 결합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뭔가 부모가 변화되면 자식에게도 그 변화가 미칩니다. 그리고 기반 클래스를 수정하게 되면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물려 있으니까. 나는 부모에게 강하게 물려 있으니까 뭔가 부모가 뭔가 변경이 됐어. 그럼 자식도 그 변경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예기치 못한 그런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C샵만의 특징인데 단일 상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PP 같은 경우는 다중 상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부모가 한 명이 아니고 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특성도 그리고 아빠의 특성도 다 갖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엄마 아빠 둘 다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걸 다중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C샵에서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돼. 안타깝군요.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C샵에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뭐 구현하는 그 난이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되기 때문에 확장이 좀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그런 단일 상속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확장성이 문제가 있긴 합니다. 상속에서. 그래서 프로젝트 초기에는 상속 기반의 구조가 빠르고 편해요.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클래스 간의 의존성이 복잡해질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인볼브돼서 개발을 해봤으면 이 클래스들의 특성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어디 다른 팀에 있다가 전배가 왔어. 아니면 내가 여기 계약직으로 잠깐 들어갔다 빠지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이 상속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이 히스토리를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그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사실 잘못된 상속 구조는 단순한 기능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내가 비행기를 만든다. 그럼 탈 것이라는 베이스를 두고 이 탈 것이 비행기로 확장될 수도 있고 배로 확장될 수도 있고 자동차로 확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탈 것이란 클래스가 아니고 뭔가 바퀴 달린이라는 바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걸 상속받아요. 그럼 비행기를 상속받는다 그럼 이 바퀴를 상속받아서 비행기를 만든다 그러면은 사실 비행기가 바퀴가 있긴 하잖아요. 근데 바퀴가 주가 아니고 날개가 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상속 구조는 이런 단순한 기능조차 추가하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만능은 아니다. 그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에너미란 게 있습니다. 저기란 그 추상 클래스가 있어요. 앱스트랙트 추상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C샵에서는 이것도 언어마다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C샵 같은 경우는 추상 클래스가 있으면 추상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할 수는 없습니다. 추상 클래스가 있으면 이걸 반드시 상속받는 구체 클래스가 있어야 인스턴스화 시켜서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에너미 클래스가 있고 네. 에너미라는 추상 클래스가 있고 네. 이걸 상속받아서 드래곤이 되고 고블린이 되고 트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맞잖아요. 트랩이 있고 고블린이 있고 드래곤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블린은 뭔가 약탈하는 기능도 추가를 했어. 그리고 드래곤이니까 날아야죠. 날 수가 있어. 에너미라는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다양성 이룩하면서 함정도 만들고 고블린도 만들고 용가리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뭔가 무빙 에너미 같은 개념을 추가하고 싶어. 무빙 에너미. 무빙 에너미. 그러면은 에너미를 상속받은 무빙 에너미를 만듭니다. 무빙 에너미 만들고 그럼 고블린과 드래곤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 무빙 에너미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트랩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무빙 에너미를 상속받지 않고 그냥 에너미를 상속받아요. 그렇게 돼버리네요. 네. 그럼 개념적으로 맞는 거 알죠? 일단은 그렇게 일단 보입니다. 맞는 거죠. 네. 근데 여기다 뭔가 기획자가 스위밍 트랩을 추가해달라 해요. 뭔가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트랩까지. 요즘 호르무즈 해역에 그게 이슈잖아요. 네. 기뢰. 기뢰. 네. 그런 느낌이죠. 기뢰를 추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뢰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물에 둥실 떠 땡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스위밍 트랩이에요. 그럼 이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트랩은 고정되어 있는 건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상속받았는데 그럼 스위밍 트랩을 어떻게 해야지? 그럼 무빙 에너미로 상속받아야 되나? 오케이. 일단 모르겠고 그냥 스위밍 트랩이란 걸 확장해서 추가했어요. 일단 모르겠어. 그래도 뭐 무빙 트랩은 에너미- 트랩이니까 트랩을 상속을 했군요. 그럼 이제 또 기획자가 또 얘기를 해요. 고블린 수영 가능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고블린 보고 수영 가능하게 해달래. 그럼 생각하면 용은 수영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상속이 한두 개 단계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 몇 단계씩 깊어진다 그러면은 뭔가 스펙을 추가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난해진 경우가 많아요. 뭔가 이 다이어그램이 좀 이렇게 깔끔해야 되는데 네, 깔끔하지 자꾸 않고. 가지가 생기고 네, 또 가지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좀 난해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뭐 무빙 에너미 아니면 스윙 에너미에서 이걸 상속받아야 되냐? C샵에서는 다중 상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복잡해진 거예요. 이제부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속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데 트리가 복잡해지고 뭔가 스펙이 많아지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난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성 기반, 컴포지션 기반의 해결책이 단순하고 쉬워진 경우가 있습니다.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합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어허.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앞선 예시 같은 경우는 몇 단계 안 되지만 야. 단계가 이렇게 복잡해진다. 눈으로만 봐도 참 머리 네, 아프네요. 네. 그래서 코딩할 땐 모르는데 이걸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뭐 엔티티가 있고 데미저블 엔티티가 있고 인터랙티브 엔티티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한 뭔가 능력이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하위 클래스가 필요해지고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처럼 에너미가 있는데 뭐 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비행도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뭔가 스펙이 추가가 되면 이런 계층을 어떻게 짜야 될지가 난해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플라잉 보스 에너미, 만약 보스 에너미도 있는데 플라잉 보스 에너미가 있어. 그럼 또 그냥 플라잉 에너미가 있어. 그럼 어디를 상속받아서 구현하는지 애매한 경우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C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 다중 상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만 사용하게 되면. 그럼 만약에 게임 엔터테인에서 뭔가 기능을 하나 수정을 했어. 그럼 이 수정 사항들이 다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못한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속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뿐만 아니고 합성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합성은 해즈 관계, 유지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합성은 말 그대로 그냥 조합하는 거예요. 레고 블럭처럼 객체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기능에 맞게 블럭처럼 부품을 조립해서 기능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클래스 계층 구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런타임에서 이 부품을 갈아 끼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한 결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요. 각 부품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을 갈아 끼우고 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합도가 약해져요. 서로 여기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을 또 여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저기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재사용성이 극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독립적인 모듈 같은 개념으로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 유닛 테스트도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컴포넌트 기반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컴포넌트를 넣었다 뺐다 아니면 뭐 껐다 켰다 뭐 그런 식으로 조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게임 엔진 자체가 컴포넌트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합성 기반이에요. 그래서 엔진 자체가 합성을 중심으로 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빈 껍데기가 있고 이 빈 껍데기에다가 이 트랜스폼, 렌더러 등등등등 조합해서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니티 철학을 따라가면은 자연스럽게 깨끗한 코드, 확장 가능한 코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 엔진 구조가 진짜 짱이에요. 큰 그림을 그린 거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컴포지션은 복잡한 객체를 작은 부품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트랩이 있고 그러니까 웨폰이란 클래스가 있고요. 이 트랩의 멤버로 웨폰을 추가해 줍니다. 고블린의 멤버로 웨폰을 추가해 줍니다. 멤버로서 그냥 추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웨폰이라는 거를 둘이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웨폰이라는 뭔가 뭐 데미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데미지를 계산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그런 코드는 웨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랩이나 고블린이 그걸 별도로 또 구현할 필요 없고 트랩은 웨폰이란 구성을 사용하고요. 고블린이란 클래스도 웨폰이란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랩을 구현할 때 이 웨폰이란 걸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사용하고 고블린도 웨폰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컴포지션은 복잡한 객체를 작은 부품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유니티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티 자체가 이런 컴포지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변수를 설정하고 겟 컴포넌트로 이렇게 데이터를 맞아요. 가져오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지식을 보고 하고 맞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이제 합성 컴포지션을 여러분들이 이미 유니티를 사용할 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고블린과 트랩은 각각 웨폰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컴포지션과 유니티 컴포지션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통적인 컴포지션, 우리가 뭐 비단 유니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을 개념을 다룰 때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채운 마른 목골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볼 때 이 트랩이 웨폰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채워진 마른 목골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랩이랑 고블린이 웨폰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랩이 소멸되게 되면 웨폰도 함께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트랩이 가지고 있는 웨폰의 라이프 사이클을 트랩이 책임지는 거고 고블린이 웨폰의 라이프 사이클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서로 웨폰에 공통적으로 물려있지만 이걸 인스턴스화하게 되면 트랩이 웨폰을 별도 인스턴스로 가지고 있고 고블린이 웨폰을 별도 인스턴스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고블린과 트랩은 각각 웨폰 객체를 가지고 있고 라이프 사이클을 여기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니티의 컴포지션은 조금 다르죠. 유니티는 일반적인 클래스를 모노 비헤이비어라는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모노 비헤이비어는 게임 오브젝트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트랩도 마찬가지고 웨폰도 마찬가지고 이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고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랩은 웨폰을 그냥 사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는 여기 마른 목걸로 얘가 웨폰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용만 하는 거예요.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그래서 트랩은 웨폰을 사용하고 고블린 웨폰을 사용하고 하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건 게임 오브젝트에서 관리합니다. 이 트랩이나 고블린이 아니고 다른 게임 오브젝트라는 존재가 트랩도 관리하고 웨폰도 관리하고 고블린도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니티의 컴포넌트 기반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열린 화살표로 실선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들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전통적인 전체 부분 그런 이종관계는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컴포지션은 조금 전통적인 방식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는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컴포지션에는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고 생명 주기는 전체에 밀접하게 연결되는데 전통적인 컴포지션은 아까 보여드렸던 뭐 고블린이라든가 트랩이 소멸되게 되면 웨폰도 소멸되죠. 그래서 전체 객체가 소멸되면 그 구성 요소인 부분도 함께 소멸되는데 유니티의 컴포넌트 아키텍처는 이런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고 이걸 게임 오브젝트 추가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엔티티는 게임 오브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모노 비헤이비어 컴포넌트는 동작과 속성을 정의하는 모듈식 빌딩 블록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 요소를 부분으로 간주하고요. 컴포넌트를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해서 특정 기능을 제거하고 게임 오브젝트는 전체로 그리고 그 구성 요소들은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전통적인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합성과 상속을 함께 사용한 예시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에너미란 게 있고 에너미를 상속받아서 고블린 있고 드래곤이 있죠. 그리고 이 트랩은 에너미를 상속받지 않아요. 에너미를 상속받지 않고 그냥 웨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에너미는 웨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블린도 자연스럽게 웨폰을 사용하고 드래곤도 웨폰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트랩은 전통적인 뭐 고블린이나 드래곤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냥 공격만 가지고 있는 어떤 오브젝트잖아요. 바닥에 떨어진 그런 게 때문에 에너미라고 취급하기는 애매해요. 그래서 에너미는 상속받지 않고 그냥 웨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뭔가 뭐 스위밍 트랩을 추가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에너미란 거에 국한되지 않으니까. 요약을 해보면요. 상속 같은 경우는 is라는 개념이 표현되고 정적 계층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강하게 결합이 돼 있고요. 그래서 트리가 깊어지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연성이 이제 컴파일 타임에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는 뭐의 부모다는 런타임에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코딩으로 아예 박아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속 관계가 런타임 상에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합성 같은 경우는 해스 관계예요. 그리고 동적으로 조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도가 약하고요. 그래서 부품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무한하게 확장하고 런타임에서도 뭐 또 딱 됐다 인스턴스를 생성했다 말아 뭐 집었다 그런 식으로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사용해서 리팩토링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에너미를 추가할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상태인데 한번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되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에이전트가 I 에이전트 무브먼트 인풋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그라운드 디텍터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애니메이션도 사용하고 있고 베이스 캐릭터 컨트롤러 무버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분리할 수 있는 건 뭐 최대한 많이 분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에이전트가 요 베이지 컨트롤 무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직접 이동 로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동 로직은 베이지 컨트롤 무버에다가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이지 컨트롤러에서 이런 이동 처리는 다 하고 에이전트 그냥 이걸 사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입장에서 놓고 보면 베이지 컨트롤 무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내비게이션 메시를 사용하는 움직임을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는 베이직 컨트롤 무버에서 내비 메시를 사용하는 로직을 추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 베이직 컨트롤 무버 같은 경우는 지금은 키보드로 조작하는 것도 처리가 돼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럼 키보드로 움직이는 것도 구현을 하고 내비게이션 메시도 사용 로직을 추가해야 돼요. 그러면 단일 책임의 원칙에 일단 위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 컨트롤 무버가 클래스가 계속 코드가 추가되고 좀 뭔가 기능을 추가될 때마다 움직임 코드가 추가될 때마다 계속 이 클래스가 비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게 된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합성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 에이전트 무버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 에이전트 무버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베이스 컨트롤 무버도 구성하고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메시를 사용하는 것도 구현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뭔가 외부에서 하는 AI에 의한 것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 뭐 예를 들어 뭐 텔레포트라는 개념도 추가가 된다. 텔레포트 무버도 추가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무버라는 인터페이스만 놓고 이 인터페이스만 에이전트가 이용을 하게 되면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뭐 이런 구체 클래스에 엮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의존성 역전의 원칙 DIP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존성 역전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게 합성의 그런 자연스러운 사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릭터 컨트롤 무버 기존의 이동을 하나의 부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와 일반 NPC는 기존의 캐릭터 컨트롤 기반의 이동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나중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텔레포트라든가 이런 뭐 새로운 추가 방식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무버라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 무버는 그냥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브라는 걸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으면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네. 껍데기만 구현하는 거고 이 커런트 벨로시티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껍데기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베이직 캐릭터 컨트롤 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거 같은 경우는 모노 비헤이비어 뿐만이 아니고 이 에이전트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 무버라는 거를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게 되면 사실 이 에이전트도 합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에이전트를 합성?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저 클래스와 다르게 여러 개를 붙일 수 맞아요. 있거든요. 그쵸? 여러 개를 다중으로 상속을 받을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정말 독특한 나만의 그냥 클래스를 만들 거야라고 하는데 기능이 되게 많아.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하나에 다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진 인터페이스들을 이제 합성을 하고 하니까 사실 인터페이스는 합성이 맞긴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I 에이전트 무버. 기존에는 이런 구체 클래스를 명시적으로 사용했었는데 이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바꾼 거죠. 이 에이전트 무버라는 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여기다가 이 에이전트 무버 컴포넌트를 얻어봐요. 왜냐하면 게임 오브젝트에 에이전트도 붙일 거고 이런 베이직 캐릭터 컨트롤 무브도 붙일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노 비헤이비어 기반으로 되어 있으면 게임 유니티에 게임 오브젝트 붙일 수 있고 그럼 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내 게임 오브젝트에서 I 에이전트 무버를 얻어오는 거예요. 신기하게 인터페이스 기준으로도 개 컴포넌트를 실행할 수 있는군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음. 에이전트 무버가 이거기 때문에 그쵸. 얘 인스턴스를 얻어오겠죠. 오, 신기하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 무버라는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서로 에이전트와 이 구체 클래스의 결합도가 낮아집니다. 에이전트에는 이 구체 클래스에 대한 어떤 코드도 없이 그냥 인터페이스만 얻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스테이트에서도 얘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테이트도 역시 이를 바꿔줘야겠죠. 스테이트도 풀 스테이트에서도 어쨌든 떨어지는 동안에서 뭔가 움직임을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I 에이전트 무버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무브먼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움직임 처리해야 되니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리팩토링은 어쨌든 단계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존의 로직을 건드리지 않고 코드 구조만 바꿨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바꿨다 치고 그리고 움직임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코드 베이스를 바꾸고 나서 바로 뭔가 기능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움직임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버그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일단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비게이션 메시를 추가를 해볼게요. 내비게이션 메시를 사용한 NPC를 추가할 건데 이 내비게이션 메시 같은 경우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내비게이션 메시라는 그런 유니티의 길찾기 시스템이 있고 네. 이 길찾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메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땅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게 내비게이션 메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는 메시인 거죠. 네. 메시예요. 네. 실제로 메시예요. 근데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메시가 아니고 이 이 AI가 길찾기에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이런 식으로 파란색을 메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비게이션 메시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내비게이션 메시 에이전트가 필요하고 이 내비게이션 메시 에이전트는 이 내비게이션 메시 상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는 길찾기 알고리즘도 요 유니티의 내비게이션 메시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그래서 일반적인 3D 게임에서는 이런 길찾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메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2D 게임 같은 경우는 뭐 A-스타 알고리즘이라든가 그런 걸 좀 직접 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3D에서는 이런 내비게이션 메시를 활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것들을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메시를 활용해서 이런 NPC라든가 뭐 적이라든가 보스라든가 그런 움직임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메시 무버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미 NPC의 이동 방식만 교체할 수 있어요. 기존의 에이전트를 그대로 거의 그대로 활용하고 내비게이션 메시 에이전트를 쓰더라도 외부는 그냥 같은 무브라는 메소드를 통해서만 구현하기 때문에 같은 계약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에너미 NPC는 어쨌든 NPC이기 때문에 NPC의 일종이라는 상속 구조를 유지하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대신 움직임만 내비게이션만 활용하도록 그렇게 컴포넌트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메시 무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I 에이전트 무버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직접 구현을 하는 거고요. 사용해서 구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내비 메시 에이전트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비 메시 에이전트라는 걸 사용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메시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데스티네이션을 세팅해 주면은 내비게이션 메시 시스템이 알아서 그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코드도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NPC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내비게이션 메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 메시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런 무버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 I 에이전트 무버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다른 클래스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내비 메시 무브먼트 인풋도 그래서 에이전트 무브먼트 인풋을 상속받아서 내비 메시 에이전트 인풋으로 그렇게 직접 구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키보드 입력을 받지 않고 이 내비게이션 메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뭐 타겟,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구현돼 있냐면 내비게이션 메시 안에서 캐릭터가 자유롭게 이동을 하다가 뭔가 근처에 플레이어가 왔다. 근처가 플레이어 왔으면은 타겟을 플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웨이포인트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뭐 패스가 있어가지고 그 패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뭔가 타겟이 세팅이 돼 있으면 그 타겟으로 적용해주는 그런 식으로 구현돼 있어. 그래서 타겟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코드 분기가 나눠지고요. 그래서 뭔가 타겟이 근처에 왔다. 그럼 이 캐릭터가 움직일 때마다 어느 정도 반경이 있어요. 그 반경 내 플레이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가지고 플레이가 뭔가 발견이 됐다. 그럼 타겟을 플레이어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풋 처리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 어택 인풋이라는 걸 상속받아서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내비 메시 에너미 AI를 구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접근 행동 정책은 AI한테 맡기고 이동 메커니즘 무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온 어택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네, 플레이어가 있고 저기 있어요. 저 로봇가 있어요. 짜잔, 로봇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가 뭔가 플레이어에게 가까이 가다가 뭔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왔잖아요. 가까이 오면 더 이상 움직임을 멈추고 이렇게 온 액션 인풋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내면 이 신호를 감지하게 되면 공격 상태 패턴을 바뀌게 됩니다. 그런 코드로 돼 있는 거예요. 아, 상태 전환을 하게끔 이제 트리거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핸들 타겟 리치드, 그러니까 이 NPC가 플레이에 가까이 왔어. 그럼 이게 호출되고요. 이게 호출되면은 더 이상 이 무브먼트 입장에서는 움직임을 멈춰야 되니까 타겟을 널로 세팅해 줍니다. 타겟을 널로 세팅해 주고 온 어택 인풋을 호출해 줍니다. 이거는 옵저버 패턴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이벤트 액션이기 때문에 옵저버 패턴이 이 C샵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거고, 결국 이걸 호출하는 건 옵저버 패턴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럼 이걸 호출하게 되면 무브 어택 트랜지션에 있는 핸들 어택 인풋 얘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이 공격 패턴을 받게 되는, 상태 패턴이 공격 패턴을 받게 되는 그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타겟이 노리면은 이 타겟을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거리를 체크하는 거예요. 거리를 체크해가지고 캐릭터랑 가까이 있으면 얘를 호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 행동 정책은 AI한테 맡기고 이동 메커니즘 무버에 두는 식으로 해서 서로 역할마다 별도의 클래스로 분리를 해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단일 책임의 원칙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걸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확장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에너미 NPC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습니다. 에이전트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전 스테이지, 그리고 NPC AI 인풋이 있던 건 빼고, 그리고 네임 메시 무브먼트 인풋을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네임 메시 에이전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렇죠. 네. 저기 있어야 이제 이 내비시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네임 메시 에이전트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그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는 됩니다. 거죠. 그리고 이제 베이지 캐릭터도 이제 사라지고 대신에 네비메시 무버로 바뀌었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컴포넌트를 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합성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이렇게 타입을 바꿀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타깃이 딱 왔어. 멈췄어요. 딱 왔어. 딱 여기까지만 딱. 타깃대로 와서 멈추고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속을 사용해서 그 어택 동작을 추가를 할 거예요. 네. 아까는 합성을 위주로 설명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상속을 위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격 행동은 이동 방식이 아니고 에이전트 유형 차이다 라는 개념을 접근할 건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는 계속 합성만 사용했잖아요. 합성만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종류가 늘어날수록 에이전트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단일 에이전트 클래스에서 사용해서 뭐 플레이어로도 사용하고 NPC로도 사용하고, 그럼 NPC인데 또 뭔가 공격 패턴을 추가해서 에너미 NPC를 사용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거는 또 내비게이션 메시는 이동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하나로만 해결하기엔 좀 버거운 경우가 발생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플레이어는 키보드를 입력하고 캐릭터 컨트롤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NPC는 AI 입력을 하고 캐릭터 컨트롤러로 이동을 하죠. 근데 에너미 NPC AI 입력은 내비게이션 에이전트를 이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해놨는데 공통 동작은 재사용하되 이동 구현은 받고 싶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에이전트가 이 상태에서 뭔가
공격 모션도 추가하고 공격 패턴을 추가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공격에 대한 걸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선 에이전트가 플레이 NPC, 에너미 NPC를 모두 조건문을 처리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타입을 어쩔 수 없이 if문으로 예. 나눌 수밖에 없군. 그래서 공격 이동 방식이 바뀌면 상태 클래스와 에이전트 내부 코드 변경이 필요하고, 그럼 기능 추가 때마다 기존 코드 수정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는 변경된 부분을 밖으로 꺼내는 게 최종 목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기존에는 뭐 인터페이스로 빼내고 뭔가 합성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에이전트라는 공통 로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동 알고리즘 교체는 아까 합성을 다 빼놨어요. 근데 뭔가 이번에는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역할 분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이전트인데 일반 NPC가 있고 또 에너미 NPC가 있고 또 플레이어가 있고, 이런 역할 분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상속이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객체는 어떤 종류의 에이전트인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때는 상속이 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초기화라든가 상태 머신을 사용한다는 컨셉이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이 에이전트의 그 베이직 클래스, 추상 클래스에 적용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껍데기만 만들고 이걸 상속받아서 플레이어로 확장시키고 NPC로 확장시키고 에너미로 확장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에이전트 자체는 이때는 확장이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속이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클래스는 뭐 플레이어가 직접 입력하고 회전하고, NPC 클래스 같은 경우는 AI로 입력하고 또 기본 NPC 로직이 있고, 또 에너미 같은 경우는 공격이나 추적 같은 그런 좀 공격을 하기 위한 적의 개념을 추구하기 위한 전용 로직들이 각각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상태에선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상속으로 확장하는 게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누구인가?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상속으로 풀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적의 플레이의 공격 기능을 추가할 거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스크립트의 공격 동작을 직접 추가하게 되면 이중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상태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상태 패턴을 사용하고 있고, 무브먼트 스테이트, 프로 스테이트, 점프 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상태들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공격 상태를 추가한다 그러면 공격 상태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소셜 액팅만 하는 NPC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 패턴 같은 경우는 에너미 NPC에만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상태 패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 어떤 상태들을 어떤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는 거를 분리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데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에이전트 하나에서 다 그렇게 입문을 한 게 아니고 맞아요. 애초에 다 새롭게 클래스로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스테이트를 이제 관리한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모든 에이전트, NPC가 됐든 플레이어가 됐든 모든 에이전트가 무브먼트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브먼트 처리해주는 공통을 두고 어택 아니면 뭐 소셜 액팅 그런 것들만 별도의 자식 클래스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우리가 이미 상태 패턴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리하고 확장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냥 if else로 다 묶여 있었으면 그것도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스테이트 패턴을 이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별도로 확장하는 게 충분히 쉽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스테이트는 인터페이스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DIP 의존성 역전 원칙에 이미 잘 부합을 하게 구현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브먼트 스테이트라는 이 구체 클래스를 구현할 때 스테이트라는 걸 상속받아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에이전트의 공통적인 상태 리팩토리 설정을 재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에이전트에서는 무브먼트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거를 사용하고 플레이어, NPC, 에이전트 각각 필요한 데서만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상태를 쉽게 확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에이전트 클래스는 필요한 입력과 동작에만 의존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보면 이 에이전트는 누가 움직이는 보다는 상태가 어떻게 업데이트된지에만 집중해서 구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어, NPC, 에너미의 구체 행동은 오버라이드로 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코드 재사용이라는 상속의 장점을 유지할 수가 있고, 자식은 필요한 상태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앱스트랙트라고 해서 추상 클래스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C샵에서는 앱스트랙트라고 추상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에이전트 클래스 자체는 인스턴스화 시킬 수가 없어요. 에이전트로만 껍데기만 이 상태로만 두고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에이전트를
상속받아서 구체화시켜서 플레이어 상태로 사용하거나 NPC 상태로 사용하거나 에너미 상태로 사용하거나 어쨌든 구체화시켜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앱스트랙트라고 이렇게 선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프로텍티드라고 돼 있으면은 이거는 외부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상속받은 클래스에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한정자로 프로텍티드로 둡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에는 공통적인 것들, 뭐 웨이크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들, 상태 머신을 생성한다거나, 그리고 업데이트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스테이트 머신 업데이트. 이건 공통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베이스 클래스, 추상 클래스에 이렇게 선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 키워드가 이제 버추얼이 지금 달려있는. 맞습니다. 버추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버추얼라고 돼 있으면 이 상속받은 데서 1억을 구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인터페이스와 클래스의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껍데기만 존재하는데 이런 클래스 같은 경우는 추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메소드도 구현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텍티드 버추얼로 확장 지점을 명시를 해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텍티드 버추얼로 두게 되면은 이거는 상속받은 데서 실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이전트 클래스 근데 프로텍티드 버추얼로 해서 뭔가 내용을 채워놨잖아요. 그건 이미 채워놨네요. 내용을 채워놨는데 이 상속받은 데서 이걸 또 확장해야 되는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 무브먼트 스테이트, 폴 스테이트, 랜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에이전트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 추상 클래스에서 베이스 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놓은 거죠. 공통적인 거는 그냥 여기 추상 클래스에서 미리 구현을 해도 된다. 구현을 해놓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는 이걸 플레이어답게 하는 부분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루프에서는 뭐 이런 공통적인 상태 머신을 사용하고 일명 회전 정책은 기존에 있던 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NPC 같은 경우도 NPC가 필요한 부분만 구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미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상속받아서 에너미 필요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구현을 하면 되죠. 네. 그래서 공격 입력 같은 경우는 이것 같은 경우는 에너미가 소유하고 일반적인 NPC는 없는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 에너미에서만 이걸 추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베이스 클래스에도 스테이트 팩토리가 있잖아요. 네. 버추얼로 지금 구현했죠. 그래서 버추얼로 돼 있고 여기선 이걸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오버라이드해서 여기 오버라이드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버추얼이고 베이스에 있는 건 버추얼인데 이 오버라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에 있는 거를 오버라이드해서 내가 직접 이걸 재구현을 했다라고 오버라이드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버추얼이라고 안 쓰면 오버라이드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기본적인 룰은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건 언어마다 이게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일단 근데 C샵에서는 이렇게 한 단이 돼야 된다. 기본적인 그런 사용법이에요. 그렇군요. 네. 스테이트 팩토리 이 메소드명과 타입이 똑같잖아요. 메소드명과 인자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상속받아서 재구현을 하는 건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택 스테이트를 추가를 해요. 어택 스테이트에 추가를 처리하고 그럼 어택 스테이트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나머지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경우는 베이스의 걸 호출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이미 구현돼 있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미 구현한 걸 베이스의 걸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걸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베이스 점 해서 호출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받은 입장에서는 자기 것도 구현하고 또 베이스 걸로 호출하게 되면서 이 코드를 또 재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재사용성이 보장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재사용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코드 중복 없이 확장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기존에 이 코드를 알고 있잖아요. 이 코드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베이스점 스테이트 팩토리를 이렇게 호출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 코드를 기존에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롭게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야. 그럼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이 코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막 타고 들어가서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야 되죠.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역사를 거죠. 공부해야 돼요. 이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는 짧아지는 대신 이런 상속 계층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은 적당한 단계에서는 괜찮은데 너무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게 되면 이런 이해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유지보수하는데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딱 지금 우리가 필요한 이 에이전트 2단계에서는 이 상속이 되게 적합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플레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플레이 에이전트라고 있죠. 네. 기존에는 그냥 에이전트라고 있었는데 이 상속받은 플레이 에이전트가 있고 에너미 같은 경우는 에너미 에이전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속과 조합을 적절하게 구성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에너미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 디텍터라는 게 추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 그대로 플레이어를 디텍팅해서 감지를 해서 감지를 해서 뭔가 공격을 하거나 뭐 그쵸. 상태전을 하거나 상태 전환을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어 디텍팅하는 부분도 별도의 클래스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디텍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여기 가까운 어느 정도 범위에 오게 되면은 플레이어가 디텍션 됐어. 그럼 이걸 호출해 줍니다. 이것도 이제 옵저버 패턴이라고 볼 수 옵저버 있겠네요. 패턴입니다. 근데 이건 유니티 이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유니티 이벤트라고 돼 있으면 여기 인스펙터에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래머와 뭔가 기획자라든가 다른 사람들끼리 협업할 때 굉장히 쉬워진 도구가 되는 거죠. 이 인스펙터에서 바로 이렇게 갈아 껴보고 테스트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직들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유니티 이벤트라고 해놓은 C# 이벤트를 활용하는데 유니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스펙터로 노출시켜주는 그런 C#의 시스템을 유니티용으로 확장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 내 감지 범위 내에 왔어. 그러면 얘를 호출해줘서 이 네이비 메시 AI에 여기다가 호출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옵저버 패턴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역시 플레이어 디텍팅하는 부분도 별도의 클래스로 나눠놨기 때문에 서로 되게 클래스 간에 서로 역할 분담을 잘 해놓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심플 플레이어 디텍터와 네이비 메시 에너미 AI 타겟 이거는 서로 분리가 돼 있어요. 네이비 메시 에너미 AI 클래스랑 심플 플레이어 디텍터 클래스는 서로 모르지만 이런 옵저버 패턴을 활용해서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 의존성이 약화되고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가게 그렇게 세팅을 해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상속과 합성을 함께 사용을 해봤는데요. 네. 이미 유니티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상속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다 모든 클래스가 모노 비헤비어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속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기반으로 게임 오브젝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컴포지션도 이미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경우가 상속이 적합하고 어떤 경우가 컴포지션이 적합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해즈인지 이즈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행동을 독립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독립적으로. 그리고 여러 타입에서 이 기능, 능력을 재사용할 수가 있는지 재사용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인스펙터를 통해서 뭐 조립이 유용해 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경우에는 합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속은 제한적으로 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라이프 사이클이나 골격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명확한 이지 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그런 경우에는 상속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좀 최대한 얕은 계층을 유지하는 게 유지보수하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 계층 막 10단계, 20단계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도저히 유지보수할 수가 없는 단계. 그러니까 뭐 내가 평생 이 회사에서 뼈를 묻고 죽을 거다라는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언젠간 퇴사를 하게 될 거고 언젠간 새로운 후임자가 이 내 코드를 볼 거잖아요. 그럼 그 후임자가 왔을 때 욕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여러분 좀 내가 장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계층을 깊게 두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상속은 좀 가능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명확할 때만 명확한 이즈 관계일 때만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하더라도 좀 가능한 얕은 관계로 유지하고 수직으로 너무 깊게 두지 말고 수평으로 넓게 둬라. 수평을 대신 뭐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거나 컴포넌트를 활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합성을 우선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성을 우선으로. 그래서 유니티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합성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엔진이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합성과 상속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은 이런 프로젝트의 확장성 있게 유지보수를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어야 또 AI도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AI한테 그냥 알아서 해줘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이런 인터페이스를 활용하고 저런 패턴을 사용하고 이런 원칙을 잘 사용하고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자.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토큰도 아낄 수가 있고 또 좋은 코드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우리가 계속 이런 영상 시리즈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 코리아 채널에 오시면은 이 영상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유니티 코리아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